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십자군 전쟁 관련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기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1차, 그다음에 4차, 그다음 십자군 전쟁의 결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1번 보면 자, 다음은 11세기 후반에 열린 종교회의에 행해진 연설문이다. 그 연설자 이름을 쓰고 이 연설자가 시작된 전쟁의 서열에 미친 경제적 결과를 조류인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 클레르몬 공의에서 울반 2세가 했던 연설이에요. 이 연설을 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라 셀주크 투르크죠. 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셀주크 투르크가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은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뭐냐면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이제 잃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 인구도 상당히 많았고 경제적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앞에 이제 그 셀주크투르크가 이제 딱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르반 2세가 이 동소교회 이제 패권 싸움에서 이 서양의 어떤 카투제에게 어떤 패권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할 때 그 비잔틴 제국에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뭘 하냐?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이렇게 이제 연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연설 통해서 십자군이 조직이 되고 1차부터 해서 8차까지의 십자군 조직 그 운동이 이제 시작되죠. 십자군 전쟁이. 자, 거기에 이제 이 연설을 했던 사람은 우르반 2세고요. 우르반 2세가 이제 했던 그 종교회의가 이것도 같이 외워두고 있죠. 클레르몬 공의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경제적 결과는 뭐냐? 십자군 전쟁의 경제적 결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죠. 그렇지만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뭐냐면 번영을 한다. 대표적인 게 뭐 베네치아 이런 국가들 그 도시국가들 있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동방 무역이 발달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했던 장원제 이런 것들이 이거 장원제보다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뭐 촉진되고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방무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동양의 아시아 지역의 향신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래가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도 이제 십자군 전쟁 영향하고 뭐 결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죠. 자, 보기의 설명 중 십자군 운동이 중세 유럽에 영향을 끼친 상황만을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카노사의 구조로 고향의 권위가 쇠퇴됐다. 일단 뭐 십자군 운동과 카노사하고는 안 맞죠. 일단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내용 팩트 측면에서도 틀리죠. 교황의 권위가 쇠퇴한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가 이제 올라갔죠. 자, 그다음에 영주와 기사가 몰락하고 봉건제도가 해체되었다. 맞죠?
자, 이유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하얀 무기가 이제 많이 들어와요. 십자군 전쟁 결과 중동 지역에 하얀 무기가 들어오면서 기사들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영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십자군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봉건 제도들이 이제 몰락하는데 영향을 줬다. 물론 이제 봉건 제도의 몰락은 기본적으로 그 중앙 집권 강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십자군 전쟁은 이런 그 흐름에 촉진시켰다. 붕괴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하고 자원 경제 무너져갔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14군 전쟁 때문에 자원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내재적으로 이제 자원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14군 전쟁 때 통해서 촉진시켰다. 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에 대한 봉건적 속박이 더 강했다. 맞진 않죠. 그래서 그다음에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자원 경제가 무너지면서 농민에 대한 봉건적 속박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농노들이 해방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2번. 자, 3번도 이제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인데,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서양 과학기술 발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자, 3번을 보죠. 다음은 서양 근대과학의 기술의 발달상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번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고, 가의 사용이 특정 지역의 운명에 비친 영향과 나아가 인류가 기여한 바를 쓰시오. 나가. 자, 여기에서 이제 지동설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나중에 17세기 때 가학혁명과 영향을 주죠. 이 만원경은 이제 갈릴레 천체 관측에 획기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갈릴레가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위성에 이제 뭐냐면 4개의 위성, 그 위성이라는 위성이란다. 목성이죠, 목성. 말 잘못했는데 목성의 4개 위성을 발견을 하잖아요.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천체들, 뭐 목성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 다 지구 중심을 돈다고 생각했어. 이게 청동설이죠. 자, 물론 지동설 관점도 있긴 했지만, 이건 이제 입증을 못하니까 일단 뭐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청동설이 딱 맞아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이 지동설을 어떻게든 입증을 해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제시를 했고, 물론 그 고대 시대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네, 경험적으로. 근데 갈릴레오가 그 목성을 둔 이오 같은 등등 4개의 이제 갈릴레오 위성이 발견되면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어떤 천동설의 전제를 무너뜨린 거죠. 지구도 목성의 위성처럼 태양을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경험적으로 제시를 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나침반은 이제 그 원형 항해를 가능하면서 그 지리상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파괴의 새로운 도구. 요거는 뭘까요? 가이드가 하약이죠. 하약 무기를 통해서 파괴는 근데 건설은 뭐냐? 자, 건설은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이 뒤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이나 이걸 뚫거나 그런 걸 할 때 하약이 필요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약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의 운명이 미쳤어요. 네. 요것은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 하약을 통해서 기사 계급들이 몰락을 했죠. 그래서 중무장 기사들이 예전에는 핵심 전력이었는데 이제 총포로가 이제 발달되면서 기사들이 이제 뭐냐면 아무리 중무장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이제 총포에 의해서 다 탄환해서 깨뚫어지니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하약 무기를 소지하고 상비군을 만들었던 왕권이 강화되죠.
예. 자, 그 양상을 볼 수 있는 게 백년 전쟁이에요. 백년 전쟁 때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잉글랜드한테 초반기 때는 깨졌잖아요. 이렇게 계속 공격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후반기 때 들어가면 거꾸로 프랑스가 이제 하향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을 통해서 잉글랜드의 장군수들을 격파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는 뭐냐? 제지법의 확산과 결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여기 들어갈 것은 인쇄술, 금속 팔자 인쇄술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쇄술이 아니라 그 활자를 이제 뭘로 만드는 금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 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됐긴 했지만 널리 보급된 것은 이제 서양에서 널리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고 제지술과 맞물려서 대량의 서적이 보급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이걸 인쇄혁명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일반인에게 널리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서양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종교혁명도 가능했어요. 종교혁명이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95개조 방방문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같은 것도 이제 자국어 성경 있죠. 이런 것도 보급해서 종교혁명에 또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1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만들어진 이제 그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 십자군 전쟁은 유일하게 십자군 역사상 나름대로 성지 회복이 달성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가 여러 제후국으로 분열돼 있었던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냐면 가볍게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를 제후국들을 물리치고 이 지역에 기독교 왕국을 만들 수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중심 국가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가죠. 예루살렘 왕국이죠. 자, 예루살렘 왕국은 기본적으로 봉건제 국가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서양에서 이제 봉건제 시스템이 이제 국가 통치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다음 서양인들이 알 수 있는 통치 체제가 이제 봉건제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왕국도 봉건제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그 주변에 세 개의 또그 제후국들 만났어요. 그래서 트리플 백국, 그다음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국인데 여기 공국과 백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곳인데 반해서 백국이나 공국이라는 건 뭐냐면 백작이나 공작이 통치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제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나는 뭐냐? 이거는 셀주크 투르크야. 셀주크 투르크. 이 셀주크 투르크는 그 당시 본국은 힘이 상당히 약해졌고요. 주변의 제국들이 이제 뭐냐면 득세를 내서 분열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뭐냐면 터키 지역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 있죠? 여기 룬 셀주크 투르크가 그때 대표적인 제국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지도에서 보고할 수 있는 시기에 가마 나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가해 실권 대제후가 모임인 고등법전이 있었다. 맞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실권이 별로 없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을 통치하는 중심 기구는 그 고등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 입법, 실권을 행정, 입법 같은 실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사법권 외에도 행정, 입법권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왕의 선출도 여기에서 해요. 행정, 입법, 사법권이나 왕을 선출하는 것도 고등법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포리 백국이나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국도 각각 봉신 재판 그 법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등법정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니은을 보자. 자, 여기 보면 가는 국방상 상당 부분 성전기사단과 병원기사단을 의존했다 이렇게 있죠. 성전기사단, 병원기사단,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투터기사단, 독일기사단을 합쳐서 3대 기사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왕국의 상설 수비대로서 이런 그 성전기사단, 성전기사단을 신전기사단이라고 또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기사단, 병원기사단은 그 송용원 기사단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그 중심지가 이 송용원 기사단이 몰타로 이동했기 때문에 몰타 기사단, 그다음에 노도스 있을 때 노도스 기사단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맞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죠.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 제도를 지방의 통치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나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티마르 제도는 아니죠. 이 티마르 제도는 셀주크 투르크 때 실시됐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때 실시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때 그 각 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군사령관의 티만한 땅을 주어서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래서 일종의 군량과 군비를 지급하도록 그 한 군사적 봉건제 일종인데, 이때 이제 사파이라는 그 이제 지방 부대가 있었죠. 사파이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티마나 제도는 통치권을 준 게 아니에요. 네. 통치권을 준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지역의 수조권 아니면 면세권, 자기 토지의 면세권 이런 것들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줘가지고 기병을 양성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나는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이슬람 세계를 주도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는 그 당시 아바스 왕조가 그 당시 바그다드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그다드가 있었는데 이때 칼리프부터 정치적 지배자임의 술탄을 칭호를 받게 돼요. 그 이때부터 칼리프는 종교의 지도자,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죠. 물론 이제 뒤에 오스만 투르크 때는 칼리프와 술탄이 합쳐져서 칼리프 술탄 제도가 형성되긴 했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의 외에는 요게 맞았으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4차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표시된 게 4차 십자군 원정론네. 자, 4차 십자군은 이노세트 3세, 이노케티우스 3세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가 주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그 왕들이 프랑스나 잉글랜드 왕이나 그 독일의 신성로마 황제들이 지원을 안 해줬어. 그래서 좀 이름이 있는 것은 그 프랑드 백작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4차 십자군을 모았던 그 많은 그 군인들에게, 기사들에게 그 당시 이제 식량도 제공해주고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막대한 비용을 이제 감당을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십자군 어떤 주문에 따라서 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다고 뭐냐면 배째란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파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좀 굴렸죠. 일단은 뭔가 본전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십자군에게 제시를 했어. 예. 그래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자, 여기 이제 그 달마티아 연안에 자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해적들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짜다시라는 곳이 요 정도 되는데 여기를 쳐달라.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입장일 때는 여기를 쳐서 여기를 점령을 하면 해적들의 어떤 그 이제 베네치아가 이제 해상할 때 여기를 달마티아 연안 쪽으로 지나가는데 얘네들 때문에 문제거든요. 짜다시 있는 해적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소탕하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해상 보유고 하는데 편하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요청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얘네들이 그 십자군들이 짜다시를 공격한 거야. 근데 이 짜다시 지역이 기독교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공격해서 해적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까지 가서 약탈도 하고 그래요. 교황이 이제 이노케트 3세가 좀 열이 났겠죠. 그래서 얘네들 집단 파문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차에 그 당시 비잔팀 제국에서 여기 라틴 제국이지만 그 이전에 비잔팀 제국이 있었어요. 비잔팀 제국에서 네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분의 패한 그 당시 전 왕의 아들이 와서 거기 짜다시 와갖고 십자군 전쟁하고 십자군하고 이제 베네치아에 딜을 하죠. 너네들이 날 도와주면 왕위를 다시 복구시키는데 도와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었던 베네치아나 그 당시 십자군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딱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원래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이집트는 안 가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그 콘스탄티노플 공격한 거죠.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라틴 제국을 세우게 돼요. 라틴 제국의 영역이죠. 그래서 라틴 제국도 철저하게 봉건 제도에 각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국이 있고 주변에 이제 제국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라틴 제국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부흥궁에서 멸망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도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런 과정이었는데 문제 풀어보죠. 자, 가지도에서 이제 베네치아 출발한 원정군이 공격한 기역의 도시였어라. 기역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이죠. 그리고 이제 원정군이 그 당시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약탈하는 내용이에요. 도시 약탈.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곳을 공격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 당시 이제 십자군들이 베네치아 상인들 빚을 갚기 위해서 베네치아 상인들 요청에 따라서 콘스탄틴을 공격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베네치아 그 피잔틴 제국의 어떤 그 전황 쫓겨났던 전황의 아들 제 이름을 깜빡했는데 그 아들하고 뭐냐면 베네치아하고 십자군이 그냥 딜을 내갖고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쓰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정군이 소집한 교황의 이름 이노케티우스 3세죠. 자, 이노케트 3세 때 이게 12세기 때에서 13세기 때 초기 때 사람인데 요때 이제 그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황제죠. 그래갖고 이 사람의 업적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4차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고요. 4차.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번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라테는 공연을 소집했죠. 1204년이고 그 다음에 라테는 공연을 소집해요. 그래서 제4차 다 4차야. 예. 그 라테안 공예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알비 십자군도 일으켜요. 그래서 남프랑스 일대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필립 2세와 손을 잡고
RB 십자군을 익혔다. 그래서 RB파들을 쳐내는 데 큰 공헌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존이라든지 그리고 필립 2세 등등에게 파문을 하죠. 그래서 교환권의 위험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적을 세웠다. 자, 그 다음에 나사건 이후에 소집된 제4차 나트륨 공의의 결정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나트륨 공의에는 배경을 봐야 돼. 그 당시 알비파들이 남프랑스 일대 학살이 되니까 요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비파를 염두에 두고 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요때 이제 공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성체성사에서 하체설 공의할 거야. 그래서 하체설 자체를 이제 알비파에서 부인하잖아요. 예. 빵과 포도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거야. 카톨릭 교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고해성사는 그 7성사 중에 하나야. 예. 그 다음에 사제는 시제에 위한 판결 참여 금지. 시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게르만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괴로움을 줘갖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되게 원시적이야. 예. 이런 것들 금지시키고 그다음 성당 참사회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해서 새로운 주교를 선출하고요. 참사회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장로교 기독교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성당에 운영하는 집행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대주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해서 배교자들 이단을 세출해라. 사제 도덕적인 생활을 규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비파 십자군들이 알비파 애들이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너네들이 부정부패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교리를 세우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제가 이제 서양 중세사라는 책에서 이제 찾아냈고요. 근데 서계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어요. 카톨릭의 기본 교리 확인 및 교회 도덕적 개혁과 교회 내부 행정 향상 이렇게 되는데 좀 약간 방향성만 이제 제시한 것뿐이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좀 심화서 같은 내용들 참아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라테란 4차 회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때 이노케티우스 3세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업적과 그 다음에 제4차 십자군 운동의 과정 그 다음에 제4차 라테란 공의의 과정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요거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경제 발전을 볼게요. 경제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경제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중세 장원제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쌍파뇨 대시, 그리고 이런 등등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예, 내용을 보죠. 자, 다음은 어떤 주교가 교구 내에 한 기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친애하는 레이디 마드넨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출을 계획을 세우고 나서 어떤 물건들 필요한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목록을 작성하고요. 이들 어느 가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물론 가는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여비 및 운송 경비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이 뭐냐 하면 쌍파뉴 대시죠. 쌍파뉴 전기시. 자, 쌍파뉴 전기시는 그 소매 시장이 아니라 도매 시장이에요. 그 각국의 상인들이 여기서 물건을 떼우는 곳인데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각 통목마다 팔 수 있는 기한 일자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내가 모피를 판다. 그러니까 모피를 1년 내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0월 1일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한을 맞춰줘요. 그래갖고 이제 요 기간에서만 모피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게 1년에 한 번 열기 때문에 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상반년 대신에 이제 그 지중해 무역권하고 그 북러 무역권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각국의 이제 그 뭐냐면 상인들이 와갖고 거래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고 쓴 쌍파뉴 대시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걸 물어보니까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각각의 상품마다 거래일이 서로 달랐다. 맞죠? 그래서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갖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상인들과 지방 상인들이 연결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상인 집단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내륙 무역권과 그다음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모든 상인들이 한정상이 와서 거래 계좌를 결제했다. 자, 요걸 이제 그 거래 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래 결제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냐면, 일단은 요거는 각국의 상인들이 와요. 다양한 상인들이, 여러 나라 상인들이 오다 보니까 각국에 사용하는 화폐들이 있겠죠. 그 화폐를 가지고 이 직접 교류를 하긴 좀 힘들어. 그 당시 뭐 달러 같이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정상에 가갖고 계좌를 개설해요. 그리고 그걸 돈을 이제 뭐냐면 계좌에 집어넣어. 한정상에게 넘기죠.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뭐냐면 거래하고, 이 거래 내역을 장부로 작성해요. 예. 그래서 장부를 작성해갖고 내가 판 내용과 그 다음에 사는 내용들 작성해갖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한정상에게 주면 그 한정상이 이걸 보고 대충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결산을 하죠. 결산해서 이제 남는 것을 뭐냐면 거래계좌로 결제를 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거래 규칙에 위반한 사람들이 상인 길드가 벌금을 부과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요걸 이제 알려면 쌍파뉴 대시를 열었던 주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쌍파뉴 대시를 열었던 사람은 상인 길드가 아니죠. 쌍파뉴 백이라는 봉건 제후예요. 네, 백작이라는 봉건 제후인데, 자, 이 쌍파뉴 백작은 자기 이제 통치하는 쌍파뉴 백의 백령에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도시의 시장을 개설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대한 이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시장세도 걷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한정상들도 이제 쌍파뉴 백작과 연결돼갖고 한전 수수료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재판도 해서 벌금도 때리고, 그래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 길드가 아니라 쌍파뉴 백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있고 12세기 때 쌍파뉴 백작이 영진의 여러 도시에 설치하기 위한 기원이 됐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원격지 무역전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11세기 이후에 생산력이 발전되고 인형 생산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인형 생산물 처리한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요. 도시와 연결하면서 일종의 원거리 무역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비교 우위 상품을 통해서 전 유럽적으로 교환되는 이 원거리 무역이 발달되는데, 이때 3대 원거리 무역을 보면 첫 번째가 지중해 무역권이죠. 주로 이 지중해 무역권은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 있죠. 베네치아나 밀라노나 이런 그 데가 주도를 했고, 주로 이제 뭐 동방 상물들, 뭐 후추라든지 향신료 등등 이런 필수품들이 아니라 주로 그 당시 입장에 볼 때는 저 사치품을 이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또 하나가 북유럽 무역권이에요. 북유럽 무역권. 자, 북유럽 무역권은 주로 이제 그 프랑드 지역, 그다음에 저기 이제 독일 지역, 독일 북부에 있는 한자 도시들 등등 해서 이제 했던 거고, 모진군이나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걸 중심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무역권과 북유럽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시키는 무역권 있죠. 내륙 무역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쌍파뉴 백작의 영지에서 쌍파뉴 대시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풀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르게 설명 옳은 거니까 원격지 무역 전개는 사치품에 대한 귀족들의 수요 증대와 농촌의 경제 성장에 심은 바 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사치품들은 이제 주로 지중해 무역권, 그다음에 농촌 경제에 갖고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을 답답할 수 있는 것은 북유럽 무역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거 프로그램을 굿노트를 다시 깔아야 되는데 깔면 지금까지 제가 필기한 거 수정한 내용들이 다 날라가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예, 좀 양해해 주시고 내년 강의 때는 이걸 다시 리셋해서 할게요. 자체 내에서 버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답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면 이제 다 오답이죠. 예,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의 원격지 무역은 프랑스와 그리스 도시를 중심으로 식량, 철, 목재 등이 교육됐다.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있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는 프랑스와 그리스 도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앞에 나온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 베네치아 이등 도시들이 이제 중심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사치품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서양사 경제에서는 사치품도 아니고 사치품뿐 아니라 이제 뭐냐면 필수품도 교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이건 서강의 얘기고 서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북해 원격지 무역은 프랑드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면직물 무역이 주를 이뤘다. 프랑드 지방은 오늘날 벨기에 그 북부 지역 네덜란드권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는 면직물이 아니라 모직물이에요. 모직물. 양모를 가지고 물건을 그 옷을 짜서 만든 거죠. 모직물이라고 하죠. 양모는 주로 잉글랜드 지역에서 이제 받았던 거고, 면직물이라는 것은 모카를 바탕으로 한 거, 모카. 그 당시 면직물이 이제 유럽에 거의 없었고 주로 인도에서 이제 그 모카를 통해서 인도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그 영국이 인도를 이제 식민화시키면서 식민지 삼으면서 그때 면직물이 이제 도입되고 산업혁명 때 주로 만든 것은 이제 면직물이죠. 이건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들어가서야. 예. 그래서 맞지가 않고요. 자, 원격지 무역 중심제는 한자 동맹 같은 결성인데 이건 순수한 경제 동맹입니다. 아니죠. 한자 동맹은 오늘날 그 북부 도시들, 그 독일의 북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한자 동맹은 순수한 경제 동맹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거의 이제 독립국가 유사한 동맹체로 공동의 연합한들 보유했었어요. 200년 동안 북유럽의 문화권 무역을 장악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16세기 때 들어와서 영국, 네덜란드 같은 신흥국가에 밀렸고 결국엔 17세기 후반 때 마지막 한자회가 개최돼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되죠. 네. 자, 하여튼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죠. 3번 보면 자, A와 C 지역에서 각각 A에서 C 지역까지 중세 후기의 유럽의 경제 중심지를 나타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A, B, C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예. 일단은 A인데 이 A 지역은
정확하게 이제 모르지만 일단 도시 한자 동맹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함부르크 같아요. 위치상. 예, 함부르크를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한자 동맹권이죠. 함부르크는 그 당시 한자 동맹 안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먹는 햄버거의 어원이 그 원래 그 오리지널이 함부르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있어. 예, 찾아보시면. 예, 유튜브에 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역사적 에피소드도 많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임용시험하고 안 나올 거고 또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때는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만 주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써먹기 좋아.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지역은 이제 확실하죠. 이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 오늘날 벨기에 북부 지역인 프랑드 지역이죠. 자, 프랑드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북유럽 무역권과 밑에 있는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시켜주는 쌍파뉴 지역이에요. 쌍파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A에서 상공업자들이 그 귀족과 연합해 건설 꼬문들이 많았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북유럽권에 있었던 꼬문 운동의 특징인데 북유럽형의 꼬문 운동은 대개 보면 자유도시 그 도시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나가죠. 그래서 봉건 귀족들을 몰아내고 만든 건설한 그 꼬문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쪽 지역이 대개 보면 어떤 지역이 많냐면 대개 이제 성직자 제후들이 많아. 성직자 제후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지역의 성직자 제후들에게요 군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르주아들이 용병을 모집을 해갖고 몰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남유럽은 좀 더 복잡한데 그 이제 주로 이탈리아 지역이죠. 이탈리아 지역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귀족을 끌어다 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토스카나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교들이 통치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성직자 제도들이. 근데 얘네들이 말단 기사층들을 껴내서 자기의 근위 세력을 만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성직자와 그 근위 세력들 역할 기사들의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한테 접근해서 그러니까 중소 귀족들이죠. 이들이 접근해서 협력관계를 맺고 부유자들이 그래서 이들과 힘을 합쳐갖고 그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정치 참여 뭐냐면 지분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남유럽 그러니까 북부 이탈리아 도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배층들이 기존의 이제 대상인 귀족들과 그다음에 새롭게 정치에 참여했던 이런 중소 귀족들 기사계층들이 연합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꼬문 운동의 어떤 특징에 관련된 내용이야. 북유평과 남유평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을 보면 비읍은 모직물 시장 통제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예, 요거 맞죠? 여기 프랑드 지역의 모직물 그 둘러싸고 자, 그 다음에 C는 상파뉴 백작의 주도로 설치된 전기실 통해서 13세기까지 경제를 병행했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상선을 타고 직접 B 지역에 왕래하게 되면서 점차 쇠퇴했다. 자, 13세기까지 가다가 14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상파뉴 지역이 몰락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몰락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상파뉴 백이 원래는 쌍파뉴 백작이 통치했던 곳인데 왕령으로 이제 넘어가죠. 왕령이 되면서 세금을 많이 부과돼. 그 다음에 백년 전쟁에 휩쓸려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게 잘 되니까 많은 전기시들이 만들어져.
쌍파뉴 100,000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탈리아산인지 상선을 타고 여기 갈렌선을 타고 대규모 상선인데 여기에 무장력을 갖춰야 그래서 직접 비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 예. 이렇게 그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냐면 예전에는 여기에서 이제 직접 직거래를 하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보면 이렇게 지중해면 여기를 거쳐야 되겠죠. 스페인이 있고 예, 모로코가 있는데 여기를 지난 지브롤터라고 있죠. 좁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브롤터 해협 부근에 항상 이슬람 해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브롤터 해협은 이제 그 주변에 물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한 곳에 좁은 곳에 몰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비스케이만의 잦은 폭풍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지나기가 진짜 힘들었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갈렌선이 더 개발되면서 대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체 무장을 탁재하고, 그러면서 이슬람 해적을 물리치면서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내륙 해운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상파뉴 대시가 그 힘을 약하게 내륙 그 해운을 바탕으로 상파뉴 대시에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직거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예. 지브롤터를 통해서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세트의 왕이 되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그 봉건지 해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엘베강 서쪽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봉건지 해체 사회 경제 요인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엘베강 이설 지역의 자원재 해체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눴어요. 11세기에서 13세기 중반까지 그리고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반 14세기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보시면 요거 관련돼서 적어놨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쭉 참조를 해주세요.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때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자, 5번도 이제 4번과 연결되어 있는데 서유대 농노제는 12세기 때부터 이해되었다. 자, 이러한 사회 변화의 원인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 금방 답이 나오죠. 1번 노동지대 체제 강화. 노동지대 강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통적인 고전 자본제죠. 근데 12세기 때 들어가면 순수 자본제 넘어가요. 똑같은 자본제지만 순수 자본제 넘어간다. 고전 자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영주가 직영지와 보유주 이렇게 나누고 보유주한다. 그 농민 보유주죠. 예. 직영지를 이제 그 경작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기 보유지에서 한 3, 4일 동안 일하면 2, 3일 동안은 직영지 가서 대신 일을 해준 거야. 땅을 빌려준 대가로. 그걸 이제 노동지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직영지를 경영을 강화하는 영주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직영지를 농민 보유지로 통합을 시켜요. 나눠줘. 그래서 대신에 이제는 노동을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그 당시 상품이나 생산물이나 화폐도 주죠. 생산물지대, 뭐 화폐지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틀렸다. 자, 화폐 경제 확대, 농업생산 증대. 농업생산이 그 당시 증대된 내용은 많죠. 그래서 삼포제가 실시됐고 그 당시 또 쟁기 달린 이제 그 농기구들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적을 사용했고 등등등 있어요. 그럼 왜 농업 생산이 증대됐을까요? 그 당시 인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 농업 생산의 증대는 근본적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지체가 돼요. 13세기 후반에서 이제 들어가면
점점 이제 농업 생산의 한계가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건 맨델스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13세기 초반까지 이런 농업 생산의 정책 가운데 인구는 계속 증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빠지게 돼요. 이걸 이제 14세기 위기 맹하라고 보는데 이 시기 때는 물가도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 입장부터는 화폐로 이제 그 당시 지대를 갖다 바쳤으니까 물가가 뛰면 좋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봉건 제체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그거는 이제 4번 기출문제 해석 내용에 적어놨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지대 같은 지대 급락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0번이에요. 예, 인증번호 80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중세도시는 주로 원격지 무역의 중심지와 해상교통의 요지로 위치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를 백자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중세 도시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일단 육상교통을 이용하려면 이게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달되어야 되고 운송 수단도 발달되겠죠. 뭐 자동차, 기차. 그래야 이제 대규모 운송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로망이 그렇게 뭐냐면 별로 없었고요. 정비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중간중간 자체에 뭐냐면 또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에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부과했어요. 뭐 자동차, 기차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 수송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수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해상 수송을 이용하면 그 배 한 척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막대한 물자를 적재해가지고 먼 거리를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의 단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개 보면 중세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 전반적으로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1번 같은 문제는 그 역사가 문제보다는 지리가를 염두에 갖고 낸 거예요. 왜냐면 이게 99년도 문제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2002년죠. 2002년 이전이죠. 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사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독과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길드에서 독과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정부의 노력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뭐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금지법 매점 매수 당독인데 단속 같은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 문제 경제 관련된 것을 염두에 두고 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 문제가 이제 역사과 관련된 문제죠. 순수 오리지널 역사과 문제. 자, 중세 도시의 발달이 장원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가정을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피레네아파의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죠. 이 피레네아파는 주로 이제 유럽 중세사를 연구한 경제 그를 연구한 학문 집단 학파인데 이 피레네아파의 견해를 보면 중세 도시의 역할을 되게 강조해요. 네. 이 원래는 이제 중세 큰 차지를 했던 것이 장원 경제죠. 동천에.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 중세 도시는 하나의 그 장원 경제 면이라면 여기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도시는. 도시 경제가 처음에 미약했지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화폐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원 경제에 있던 농촌에서는 여기에 이제 생산물 공급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화폐로 교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상품화폐 경제가 장원 경제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노동지대였는데 이제는 화폐도 받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 갖다 팔다 보니까 영주 입장 때는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영지를 처분하고 농민 보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직영지 경영을 더 강화시켜 나가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보자. 이게 13년 2차 기출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참고로 이제 09년부터 해서 13년까지 시험을 지금 두 번 보잖아요. 그때는 1차, 2차, 3차 세 번 봤어. 네. 그 1차는 그 객관식 시험으로 이제 전공을 보고 2차는 그 당시 이제 전공을 논술 시험을 보고요. 3차는 마지막에 우리 보면 면접이나 수업 시험 같은 걸 봤죠. 그러니까 세 번을 두 번을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 해서 세 번을 합격해야 돼. 그래도 좀 힘들었죠. 여기에 09년부터 13년까지 이제 시기인데 이때 이제 13년 2차 기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역교론하고 같이 나왔던 문제야. 중세 도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중세 도시에 관련된 가에서 다의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가나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꼬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성직자 제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시민들이 용병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 성직자 제후들을 몰아내갖고 자체적인 이제 도시 자유 도시를 이제 만드는 그 내용이죠. 꼬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말기 때죠. 14세기면 그때 이제 그 도시들은 시참사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이 참사회를 주로 이제 그 차지했던 곳이 길드죠. 상인 길드, 대상홍 그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좀 돈 많은 부르주아들이 여기를 장악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고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서 도시 반란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시참사에 수공업자도 진출하게 돼요. 부연 상인 외에도.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 나는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말기 때 일어난 도시 반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독일 도시 연대기니까 독일 지역에 일어난 도시 반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수공업자와 길드와 상인 길드 안에 나름대로 규정도 있죠. 그래갖고 판매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 방법이라든지 기간, 가격 이런 것들 다 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쭈프트 강제라고 하는데 수공업자 길드에서 이제 했던 거를 요 관련된 내용이야. 네, 길드와 관련된. 그래서 길드의 독점성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사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가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도시의 지배구조 변화와 이후에 나타난 시장 운영의 원리 및 기구를 설명하시오. 기획과 니은의 갈등 양상의 결과 도시의 사회 변화의 배경을 쓰시오. 너무 강범위하죠. 일단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 요즘에 나오진 않는데 일단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줄 수 있겠죠. 일단은 가 내용을 바탕으로 중세 도시 지배구조 변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꼬문 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문스터 사례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스터 같은 그 사례에서 중세 도시는 영주의 재판권이나 교회법부터 해방돼서 독자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법적 구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장 운영 원리와 기구는 시참 사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시참 사회는 행정기구가 만들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획과 니은의 갈등 양상, 부유현상인가 수공업자들 갈등 양상은 중세 후기 때 나타나는데 중세 후기 때는 상층 부유자, 도시 귀족들이 형성되죠. 이들이 외국무역이나 도매상, 금융 이런 것들 부를 축적하면서 시참사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임금 노동자 같은 하층민들이 시참사에 배제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다 쓰기 좀 그러니까 이거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뒷부분이네요. 예.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2차 응시자 그 당시 답안도 같이 써놨어요. 예,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2번은 그 H 교사가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다사료를 선정하여 아래 같이 수업을 구성했다. 학습 목표 A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 사전 활동을 사료학습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기수하고 그 다음에 그 교사가 C에서 교사 설명할 내용을 비학습 주제와 관련되어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이제 그 서양사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학습 주제, 길드의 학습 활동 내용을 학습 내용에 확인해 갖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드의 경제 활동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쭈프트 강제나 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길드 뭐냐 경제 활동 이때 이제 12세 미만의 수공업자 길드 쭈프트 강제가 형성됐다.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수공업자 길드는 도제의 수업 연도, 도제수 제한, 가입금, 직장, 상품 검사 규약을 가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쭈프트 강제에 관련된 거예요. 이 영업자 이거 있네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료학습 보완점인데 여기 문제 보시면 여기 학습 목표에서 다양한 사료를 읽고 분석할 수 있다 해놓고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 사전 활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 사전 활동은 이제 이게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파란 책이나 녹색 책이 있어요. 일단 첫째 학생들은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표를 받거나 편집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사료는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런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런 사료는 교사가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다른 관련 사료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요 사료학습 문제점 그러니까 그 보완 내용이 미술서요. 예전에도 이제 역교는 기출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역교는 기출 문제 그 할 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내용은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보죠. 8번. 자, 서유의 중세 도시에 대한 설명 오늘 올바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원거리 무역이 발달에 따라서 중세 도시는 국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쇠퇴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중세 유럽 시대 때 이제 그 원거리 무역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반으로 지중해 무역 중심이었던 베네치아, 제네바, 피사 같은 성장해서 어, 오히려 도시 국가들이 이제 뭐냐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원거리 무역부터 국가의 지배로 도시가 쇠퇴됐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도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도시들은 좀 예예요. 영국은 아예 이제 도시의 자치권, 꼬마 운동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꼬마 운동이 일어났고 그 왕에게 위탁을 했거든요. 왕의 도움을 받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왕권이 약할 때는 그렇게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왕권이 강해지면서 프랑스의 도시 자치권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런 각 국가마다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봐두시고 자, 시장 경제를 억누르고 자원체제 동력을 막기 위해서 영주는 도시의 성장을 초기부터 첫째 억압했다. 아니죠. 영주 입장 올 때는 자기가 나는 지역의 도시가 성장하면 처음엔 되게 좋았죠. 왜? 시장세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름대로 시장세를 거두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돈을 이제 그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제 12세기 때 이후부터 도시민들이 세게 커지고 공운동이 일어나면서 무력이라든지 하여튼 매수라든지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근데 초창기 때는 영주들이 오히려 시장을 만드는 걸 되게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허장에는 인신과 영업의 자유만 포함되어 있고 정치의 자치권 배제했다. 틀렸죠? 꼬모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허장, 공무원적 계약 문서죠. 요게 도시 내 자치권 행사를 규정을 해요. 자치권에는 입법권, 사법권, 징세 및 예산권. 그래서 특허청 안에 자치권을 배제했던 것은 역사사실하고 맞지는 않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도시의 길드는 구성 간 상호 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을 출발했지만 점차 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배타적 단체로 발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상인 길드는 수송 도중에 상실된 물품 지원, 회원 유가족 분양, 학교 경영, 종교 축제 간장 같은 상인들 공동이익하고 안정을 도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사의 경쟁을 배제하고요. 도시행정을 장악하는 배타적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상인 길드에는 분화된 수공업자 길드도 배타적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요 배타적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지금 언급했던 뚜푸트 관제죠. 제 독일 관련된 내용인데 독일의 수공업자 길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다음 9번을 볼게요. 자, 9번을 보면 다음은 중세한 수도사 설교 가운데 한 일부다. 자, 이 설교와 관련된 농민의 난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 선량한 인민들이여 잉글랜드에서 상황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반란이 잉글랜드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모든 것이 공유되고 더 이상 예농이나 영주에게 종속되지 않아야만 상황 호전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속된 굴레를 감수해야 합니까? 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담과 이브의 자손입니다. 영주들이 우리의 일하게 하여 배불리 먹는 것 외에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우월하고 말하거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잉글랜드에서 이제 수도사가 연설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모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담과 이브가 자손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창세기 나오잖아. 아담과 이브는. 예.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퍼졌던 로랜드파 아이고 로랜드파의 주장이죠. 자, 로랜드는 이제 영국의 종교 개혁가였던 비클프의 이제 후계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걸 내세웠던 이제 그 주장했던 수도사는 존 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이제 반란은 영국의 반란은 잉글랜드 반란은 와터 테일러의 난이죠. 그 와터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 반란이야. 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로랜드파도 여기에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난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도 여기 들어가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보면요. 정부와 협상 도중에 주동자가 피살되어 난이 진압되었다. 자, 이거 맞죠? 요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와터 테일러를 주도했던 와터 테일러가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스미드 필드라는 곳에서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 2세가 이제 와서 이제 했는데 그 리처드 2세는 되게 어린 국왕이었어요. 나중에 폐위됐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이 스미드 필드에서 리처드 2세를 보좌했던 귀족들이 뭐냐면 요 와터 테일러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 군대를 동원해 갖고 그 당시 그 와터 테일러를 진압을 해버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언을 보면 그
존 볼 등이 나를 참여 원시 기독교 평등 사상을 설파했다. 요 맞죠? 여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위커프 계통의 롤랜드파가 참여했고, 주로 이 롤랜드파는 반봉건, 반교회, 그다음 원시 기독교 사상,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설에서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존버 연설 중에 유명한 말 있죠. 아담이 밭을 갈고 그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냐. 그러니까 동양에나 왕후장생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이건 비슷한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난에 가답한 농민은 농노제 철폐 같은 봉건제에서부터 해방을 요구했다. 맞죠? 근데 이 난이 이제 왜 일어났던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농노수도 격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노의지가 이제 말하면 등업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상당수 영주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하고 농노를 해방시키고 그랬지만 일부 영주들은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예전에 노동지대를 받은 것처럼 부역 노동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봉건적 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의 재산과 노역의 무제한 증발을 허용한 정부의 측량을 빌미로 난이 일어났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영국이 아니야. 영국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냐 그 꽁피에네 칠령이에요. 꽁피에네 칠령. 100년 전쟁의 정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 북부 지역에 일어난 자크리의 난. 이 자크리의 난도 중세 시대 때 대표적인 농민 발전의 하나예요. 자크리의 난에 어떤 도화선이 했던 거야. 예. 그 때문에 와터테일런하고 관련이 없고요. 자크리의 난은 진행되자가 그 당시 이제 또 프랑스 파리에서 에티에는 마르시엔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거기와 이제 연합을 하려다가 결국은 안 됐고 그 다음에 진압이 되죠. 자, 하여튼 이 자크의 난이나 그 다음 와터테일라는 결과적으로 진압됐어요. 그렇지만 영주 봉건 제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야. 봉건 제후들이 예전에 농민들이 아니다. 농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압했다가 또 다시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의 추세를 인정하고 봉건적 반동을 철회하게 되죠. 그 농노를 해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5세기 넘어가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농노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보면요. 자, 기획지역의 명칭과 기획에서 특화된 교육문법을 쓰시오. 자, 12세기경 기획은 교육과 상업을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헨틀 중심으로 한 특화 사업을 주로 영국산 작물,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모종물을 구입하다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 지역 안트페르페 있죠. 안트페르페는 그 당시 그 프랑스 지역의 중심 도시에 외워두세요. 이거.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제 뭐냐면 프랑스 지역이야. 예. 자, 그래서 프랑스 지역에서 특화된 교육부품. 이거는 모직물이죠. 모직물. 면직물이 아니에요. 면직물은 산업혁명 때 뭐냐면 그 생산됐던 거고, 요거는 모직물이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그 중세 시대 때 그 물건이 이 모직물이야. 모직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비잔티움 제국은 넘어가죠. 비잔티움 제국. 자, 1번 문제 보죠. 비잔티움 제국 관련돼서.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유스티누스 법정이 편찬된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맞죠? 그 6세기 때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가 집권하면서 기존의 로마의 어떤 법을 정리를 하게 되죠. 이게 유스티누스 대전.
로마법 대전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 공법보다는 이 민법이 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근데 민법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플라톤 아카데미를 개설되어 그리스 철학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를 개설한 게 비잔틴 제국이 아니라 15세기 때 그 메디친가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 필란체예요. 필란체에서 개설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의 신플라톤 철학이 이제 그 당시 연구가 많아졌거든요. 중세 시대부터 이 신플라톤 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거기 관련된 학자들이 대거 이제 피렌체에 들어가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황제는 그리스 종교의 수장으로서 종교의 소유권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틀려요.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그 동로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세웠던 게 황제 교황주의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기록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를 이제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그 표현이네요. 왜냐면 서유독교에서 동유독교를 까부해서 이제 그렇게 불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황제가 교황이 황제 교황주의는 황제가 교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당시 동로의 최고 수장이었던 그 콘스탄트 대주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 사람은 황제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장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장은 그리스도교의 수장은 그 황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근데 다만 이제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실제로 황제가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이동산이 주교회에서 선출되긴 했지만 후보 3명 중에 하나를 황제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황제가 임명한 거가 다름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종교의 소리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황제가 서유도에 비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황제 교황주의지 황제 자체가 그리스 종교의 수장은 아니다. 그리스 종교는 수장은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공용어는 이제 처음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바뀌었다. 아니죠? 거꾸로죠. 처음에는 라틴어로 사용하다가 그리스어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영토가 처음에는 상당히 컸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갖고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그다음에 중동 지역까지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들,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등등의 침입을 해갖고 영토가 점점 축소돼요.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 지역, 그리스 지역을 이제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티아누스는 이 라틴어를 사용했던 마지막 황제예요. 그 이후의 황제는 되게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가장 받은 민족은 자, 군강군제. 군강군제 뒤에 나오죠. 시험 문제. 그리스 종교, 교황 황제 일치주의,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요거 누가 만들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만들었죠.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만들었던 것을 그 성당이었는데 그렇다가 좀 무너져갖고 이걸 중축시킨 거야. 예. 대원군이 경복궁 중축한 것처럼 이런 건데 이 송피아 성당은 그 뭐냐면 콘스탄티노플만 있었던 게 아니야. 동유럽이나 러시아에도 그 똑같은 이름의 성당들이 많아요. 이 성소피아 성당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런 그리스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받던 나라가 어디냐?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 네. 그래서 슬라브족이나 동유럽에서 그리스 종교를 많이 믿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망한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리스 종교의 수장권을 누가 갖게 되냐면
모스크바가 갖게 돼요. 그래서 모스크바가 제3의 노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 항제였던 그 항제를 짜르 부른 이유도 다 요거 연결돼 있죠. 짜르가 이제 시저 이 어떤 러시아 아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 문장 그 노마노프 그 왕조의 독수리 문장 독수리 그 뭐냐면 문장도 다 자기가 노마를 제국을 계승했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거야. 자, 슬라브족. 자, 그다음 3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6세기 지중해 지역을 통치했던 황제의 글이다. 이 황제의 이름과 중요한 업적 세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황제의 권위는 단지 무력으로 빚을 받는 게 아니라 법률, 무기도에서 전시와 마찬가지로 평화시에도 정정당당하게 다스릴 펼칠 것이다. 로마 황제는 단지 전쟁에 승리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공명정대한 법률로서 흉악한 무기를 나쁜 행실을 제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력의 힘을 성장함과 동시에 신성한 법규를 신장시킨 자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처를 보는데 잘 모르시면 출처를 보세요. 법학 입문이라는 출처죠. 자, 법학 입문이라는 건 뭐냐면 법학 제도라고 하긴 하는데 그 유스티나 대제의 한 편이에요. 로마법 대전의 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분석에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로마법의 한 편이 법학 입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마법 대전은 그 여러 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스티누스 법령지, 학설 신참, 법학 제요, 신법령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 그 여기 그 유스티누스 법령지 같은 게는 당시까지 모든 황제 칙령을 요구한 법이고요. 학술 신차는 고려 시대에 있는 법학 저서를 시대수로 발췌한 거고 여기 나온 법학 지형은 법학 입문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법령지는 유스티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령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로마법을 정리했다. 원래 법전 자체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이제 했던 황제 이름 유스티누스 황제죠. 문제가 쉽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07년 당시에 그 문제 풀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요거 무슨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났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에 이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이름을 정확히 외워줄 필요 있어. 예. 문제가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업적을 보면요. 로마법 대전을 뭐 집대성했고 성수피아 성당을 건립했고 반달왕국,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켰죠. 견직공업을 육성했죠. 그 당시 중국부터 이제 그 비단 생산 기술 만들 들어왔잖아요. 뭐 이런 등등 있고 교회제도 개혁을 했다.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 향해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가 그 종교인의 소지권도 갖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콘스탄티플 대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다 유스티누스 황제 때 교회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뭐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4번 보죠. 다음은 최교사의 세계사 수업 장면이다. 가이드걸 나눠 쓰고 나의 제도의 명칭과 그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눈여볼 게 이제 헤라클레스 황제야. 우리가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만 이제 동로마 황제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 비잔틴제로 유명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뭐냐 헤라클레스 황제야. 그래서 헤라클레스 황제 때 그때 이제 싸웠던 나라가 사산족 페르시아죠. 말기 때는 이스라엘부터 이제 했는데 이 사산족 페르시아가 콘스탄티노플 제국을 비잔틴 제국 공격을 해갖고 많은 영토를 이제 공격을 얻게 돼요. 뭐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다 이제 이쪽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헤라크스 황제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산족 페르시아를 공격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그 획득했던 땅들 다시 빼앗겼던 땅들 다시 회복을 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헤라클레스 말기 때 사사인들 이스라엘 때 등장해서 사산족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 이제 헤라클레스 황제가
복귀시켰던 회복시켰던 땅을 다시 뺏어오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헤라클레스 황제가 쌓았던 왕조, 초창 때 쌓았던 왕조가 사산조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 황제가 그 만든 그 제도가 있어요. 이게 군관구제야.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둔정병제죠. 예. 군관군제하고 둔정병제는 다른 제도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부병제하고 균전제가 서로 이제 다른 제도지만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은 나제도 확산 관련된 것은 헤라클레스 때 만든 군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군관구제의 내용을 쓰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제국을 수십 개로 31개 군관구 나누고 사령관을 파견해서 행정, 군사, 사법권을 부여하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군관구제야. 군관구제. 그리고 요 군관구제가 이제 연결된 게 농민들에게 군역에 종사하는 데 또 토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령관이 그 농민방들을 뭐냐면 모집해갖고 자기가 직접 통제를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농민들에게 군역을 종사하여가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에게 계속 군역을 종사하는 조건에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둔정명제예요. 여기가 군관구제. 여기가 둔정명제. 네. 그래서 서로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의 이제 여기가 이제 균전제라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균전제 역할을 하면 이게 부병제? 좀 약간 비유는 그런데 요거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원래 엄밀히만 군관구제 여기만 쓰면 되는데 교과서에도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그냥 뭐냐면 패키지로 같이 서술돼 있어. 그래서 채점할 때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같이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는 다른 별개의 제도고 서로 연결돼 있다,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보죠. 자, 5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동로마 제국의 성상 파괴 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 또 하죠.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이제 아바스 왕조 관련돼서 나올 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문제 배치가 제가 아바스 왕조에다 논에 나온 문제 배치했거든요. 하여튼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야. 예전에 논에 나왔던 거에. 그래서 10년도 기출 문제만 잘 분석을 하면 성상 파괴 운동, 성상 숭배 금지령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풀 수가 있어요. 자, 성상 숭배 금지령은 비잔틴 제국 네오 3세가 처음 내렸죠. 그래서 이제 네오 3세는 그의 갈리도에건 콘스탄티노 왕국에 있던 성상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뭐 예수상, 마리아상, 성인들 세인트상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게르만인들이 주로 이제 성상을 보고 숭배하는 그 습관이 있었죠. 부족 신의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고 이제 보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려면 부족신의 형상을 숭배하는 간섭이 있던 게르만족 때 숭배하려면 얘네들에게도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성상이 필요했던 거야. 형상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상합하게 그걸 십자가로 대체했다. 그래서 성상 옹호하는 분노하여 이들 격려를 받는데 이때 성상 옹호원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비잔틴 제국 안에요. 스톤 세력들. 이 스톤 세력들은 그 당시 막강한 또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요. 토지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교회가 중심이 하잖아요. 일반 교회. 근데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톤이 중심으로 해갖고 기독교 운영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스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에 이제 굴하지 않고 네오 3세는 성상 파괴를 명하는 칙령을 파괴하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면 성상 파괴 운동의 배경을 보면 네오 3세 입장일 때는 두 가지 목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이 성상 숭배가 많은 이제 예수상을 만들었지만 그 예수상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이건 예수가 아닌 거죠. 예, 그냥 우상일 뿐이야. 이름만 그냥 예수라고 갖다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야. 그래서 이게 이슬람 세계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야. 너네들 뭐 우상 숭배 금지해놓고는 실제 우상 숭배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슬람 세계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오 3세가 좀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가 더 잘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상 숭배 금지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톤 세력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이걸 하면 분명히 스톤 세력들이 반발할 걸 생각하고 이 반발 빌미해갖고 스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대토지를 뺏으려고 했던 거죠. 예. 이게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자, 성상 판결 운동은 비잔틴 제국 안에서만 그 갈등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죠. 의도하지 않게 그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 밖에서 나가서 그 당시 이제 그 카톨릭 교회도 큰 영향을 미쳐요. 카톨릭 같은 개노만을 족들에게 그 기독교 전파하려면 성상이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선호마 측에서 서교회 그 카톨릭 측에서 이제 뭐냐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게 동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종교와 카톨릭의 분열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되죠. 배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고른 거니까, 자, 기획에는 그리스도의 초상이나 조각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틀렸죠? 포함되어 있죠. 예수, 마리아, 성인들 상을 얘기하니까 상상은. 자, 니은을 지지했던 대표 기관은 수원이었다. 네. 요거는 니은을 지지했던 기관이 뭐야? 성상 파괴 운동을 지지하는 게 수원이 아니라 오히려 수원이 반대했던 세력이죠. 틀렸고. 자, 디귿은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됐다. 자, 성상 파괴론자가 성상 옹호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요건 아니에요. 네. 잠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을 했던 그 뭐냐면 그 동로망제들이 몇몇밖에 안 돼요. 네오 3세가 있고 그뒤에 콘스탄틴 5세, 그다음에 네오 5세. 그래서 대개 보면 7세기에서 8세기 때 한 게야.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성상 숭배를 인정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좀 잘못된 표가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상 숭배를 인정하고, 그다음 그리스도인의 성상 숭배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시켜갖고 제공한 표가 있더라고. 정리표도 있고 뭐 참고서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7세기에서 8세기 때 그 뭐냐면 비잔틴 제국의 일부 황제들이 했던 건데, 이걸 마치 지금의 그리스 종교 전반적인 그리스 종교의 어떤 특징처럼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요. 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여기 니은을 보면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다. 자, 여기 네오 3세가 있을 때 기가 8세기 때죠. 8세기 때는 이 산산족 페르시아는 멸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있었던 국가는 이슬람 세력들이죠. 이슬람 세력들하고 이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산족 페르시아는 7세기 초 이전에 어떤 전쟁 상대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지금 기억에 있고 아마 아바스 왕조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일단은 틀렸고요. 자, 미은에게 기도. 그러니까 이제 성상 파괴를 주장한 황제와 이에 반대 교황사회. 원래는 의도하지 않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 계기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교황은 동로마 황제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예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까운 쪽에 있는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이건 맞죠. 5번이죠. 그래서 요 성상 숭배 파괴령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유럽의 근세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